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신혼부부이자 뱃속에 5개월 된 아이를 품고 있는 30대 임산부 구독자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이 갖는 것을 꼭 필수 조건이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희 둘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 부부였는데 계획이 없었던 임신 소식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고심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아이에게 좋은 엄마와 아빠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중이랍니다. 아마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저희 역시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몸이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요. 요즘은 정신건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서적으로 충분한 사랑과 안정을 느끼는 상태로 자라게 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목표이자 꿈이 된 셈이죠. 간혹 가다 보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버는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여하려 들고 집착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경험했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그런 부분을 담지 않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할 예정이에요. 방금 언급한 가정환경은 사실 저의 시부모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들의 꿈이나 취향, 취미, 특기보다는 아들이 미래에 가져야 할 직업, 받아야 할 성적에 관심이 심하게 많으셨죠. 다행인 건 두 분 다 그러셨던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유독 그런 편이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연을 쓰면서 시어머니라는 호칭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사실 호칭을 쓰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사이가 많이 소원해요. 이렇게만 들으시면 남들 다 겪는 고부 갈등 중 하나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호칭조차 서먹한 사이인데도 시어머니와 제 인연은 거의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40대가 되기 직전까지 의류 도매업을 하셨어요. 당시에 사업이 좀 잘 됐던 편이었고 남들이 말하는 동네 부잣집 딸내미가 바로 저였죠. 그리고 남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절친이었어요. 꼬마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이죠. 시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과 엄청 친하게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쭉 친했지만 부모님끼리 친했다는 것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 사업이 조금씩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어머니가 아주 눈에 띄게 저희 부모님을 멀리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저랑 노는 것까지 관여하셨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애들 우정이 부모님 입김으로 해결되나요? 절대 안 되죠. 저희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도 눈치는 눈치대로 보느라 집에서 500m는 떨어진 곳에서 만나 등교를 같이 하고 하굣길도 마찬가지로 했더랬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엔 어머니께 들통이 났어요. 근데 그게 한마디 잔소리로 끝이 나는 게 아니더군요. 아직까지 남편과 제가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아시자마자 겸사겸사 학업 분위기에 신경 써야겠다는 명목으로 어머님은 남편을 남중으로 전학을 보내셨어요. 훗날 듣기로는 남편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시더군요. 연애는 물론이고 우정 같은 얄팍한 감정에 시간 쓸 생각 마. 남중 같다고 쓸데없는 서열질에 낑기지도 말고 알아들어? 아니 엄마, 다 떠나서 학교가 너무 멀어졌잖아. 주말급기를 쓰는 시간은 안 아까워? 걱정 마. 앞으로 엄마가 태워다 줄 거니까
하굣길도 마찬가지고. 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전학은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도 그건 진짜 싫어. 어? 진짜 싫다고. 편하게 학교 왔다 갔다 하면 너도 좋지 뭘 그래? 남 눈치 보고 창피해하는 것도 다 시간 낭비야. 알겠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막육길에 저를 못 보는 것 말고는 딱히 큰 불만은 없었대요. 엄마 말대로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공부가 그리 싫지가 않고 그냥 그런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성격이 워낙 무리고 둥글둥글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고등학생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순둥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고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정도가 엄청 심해지셨다고 해요. 갑자기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니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건지 아니면 그 슬픔이 아들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치환된 건지 정확한 이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딱 하나 명백했던 것은 남편이 너무나도 힘들어졌다는 거죠. 문과생인 네가 헐 좋은 직업에 고수입에 장가도 순탄한 집으로 잘 가려면 오직 변호사가 답이야. 알겠지? 지금부터는 반 1등, 성적 1등이 네 목표가 아니란 뜻이야. 변호사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본인의 장래희망을 정해주더랍니다. 변호사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적어도 수천 번은 들은 것 같대요. 남편이 말하기를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면 정말 그게 진짜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플라시보 효과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가스라이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꿈도 아닌 아들의 꿈을 그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새겨넣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고2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스스로도 변호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이 생기더래요. 네가 커서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고 말해주시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 행복하기만 하면 되니 괜찮다며 어깨를 토닥여주시던 아버지의 말씀은 어느 순간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남편의 꿈까지는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도 남편의 짝사랑만큼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건지 남편은 엄마는 물론이고 절친이었던 저에게도 단 한 번을 들키지 않으면서 짝사랑을 3년이나 해왔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 짝사랑의 상대가 알고 보니 저였다는 사실은 고3이 되어서야 알았죠. 수능을 앞둔 어느 날 저를 불러내더니 갑작스럽게 고백을 했던 게 아직도 선명해요. 잘 지냈어? 생각해보니 나 전학 간 뒤로 우리 부쩍 못 보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고. 뭐 중학교 땐 네가 전학 가서 못 보게 된 게 크지만 지금은 수능 때문에 못 본다고 보는 게 맞지. 공부는 잘 돼? 공부야 뭐 맨날 치열하게 하지. 안 하면 엄마한테 또 무슨 욕을 들어먹으려고. 하긴 넌 공부를 열심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네. 근데 이 밤에 왜 보자고 한 거야? 날씨도 추운데. 춥지? 그럼 그냥 본론부터 말할게. 있잖아. 내가 중3 때부터 짝사랑했다고 했잖아. 드디어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말해달라고 때를 써도 싫다더니 드디어 오네. 내 짝사랑 너야. 자주 못 보게 되면 마음도 식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커지기만 하더라. 물론 지금 당장 사귀자고 고백하는 건 아니야.
수능 치고 우리 둘 다 원하는 대학 붙으면 그때 답해줄래? 남편과 제가 목표로 두고 있었던 대학은 둘 다 서울에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가려던 대학이 훨씬 높은 대학이긴 했지만요. 급작스러운 고백에 너무 놀란 건 사실이지만 남편은 당장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몇 달 동안 남편과 제 사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 해가 되었고 남편과 저는 둘 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의 경우는 본인이 원했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원했던 학교와 과에 합격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어머니는 아들이 신입생으로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거나 동기들과 교류하는 걸 지켜볼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이제는 사법고시를 최종 목표로 두어야 하니 고3 때보다 공부량을 최소 1.5배는 늘리기를 바라셨죠. 그동안 저와 남편이 남몰래 커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신 채요. 양가 부모님 모르게 연애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시야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집에 숨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난 지 1년이 다 돼갈 때쯤부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부모님께 응원도 받았네요. 오히려 생전 처음 소개받는 딸의 남자친구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잘 아시니까 아마도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거겠죠. 하지만 남편은 정말 극도로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어머니 성향을 너무 잘 아니까 저 역시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론 이 당시에 남편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평생 엄마가 하라고 한 공부를 잘 따라왔던 아들이었는데 대학 전공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니 뭔가 벽에 탁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요즘 공부가 잘 안 돼? 과 선배들이 자꾸 불러내고 강요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아니, 우리 과는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야. 신입생도 고학년만큼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전혀 방해되는 건 없는데 오히려 내 스스로 고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고민? 무슨 고민? 입시 준비야. 다들 똑같은 공통 과목 준비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전공 공부는 확실히 고민이 좀 많아지는 것 같네. 민법이니 형법이니 내가 법이랑 맞나 싶을 정도로 공부가 잘 안 돼. 그나마 유일한 숨통이 세법 정도고. 난 숫자라면 젬병인데. 넌 오히려 숫자를 봐야 그나마 공부가 된다는 거네. 아직은 1학년이니까 조금 더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의 고민은 생각보다 더 길어졌고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걱정스럽지 않고 오히려 반가웠죠. 왜냐하면 이제야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집중하는 것 같아 보였다랄까요. 그저 가족이 시키는 삶 말고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이 뭔지 찾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보기 좋았네요. 한 학년이 끝나가기 직전에 남편은 결국 어머니께 본인의 상태를 설명드렸대요. 안 맞는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결국 뒤처지게 될 거고 그럴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편입을 준비하고 싶다고요. 아니면 복수 전공이라도 해서 변호사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아무리 고작 20살의 고민이었다지만 거의 1년을 생각해보고 얘기한 건데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어리만치 차가웠다죠. 얼토당토 않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 순간도 1분 1초가 아까워 죽겠는데. 뭐? 편입이 어째? 복수 전공이 어째? 지금 이 시간에도 네 동기네 책장은 넘어가고 있어. 몰라. 이미 주변에 너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놨는데 무슨. 엄마 얼굴에 똥칠하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공부하러 가. 알았어? 자식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의 법에 어긋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 싶어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엄마한테 저런 모진 말을 듣고도 평온한 얼굴로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 남편의 표정이었죠. 얼마나 저런 말을 일상생활처럼 들어왔으면 늘 있던 일인 것처럼 말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가장 심하게 들었던 건 이후 한 달쯤 지나서였는데요. 그날은 기말고사 기간 동안 만남을 자제하고 각자 공부에 매진하다가 근 한 달 만에 만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약속한 날 일주일 전부터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당일 오전에 약속을 취소해도 되겠냐고 묻길래 무슨 일이라도 있냐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이 좀 애매하게 돌아오더라고요. 응? 갑자기 취소라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래? 뭔데 그래? 왜 말을 못해? 아니다, 만나자. 만나서 설명해 줄게. 남편은 어물쩡 대답을 흐리더니 갑자기 마음이라도 바뀐 건지 예정대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음이 엄청 싱숭생숭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권태기라도 온 건가 하는 마음에 머리가 복잡했었네요.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나니 남편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서 제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언제적 건지도 전혀 모르겠는 꾀재재한 셔츠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체육복 바지를 입고 신발은 심지어 아빠무늬 같은 걸 신고 있었죠. 얼마나 차림새가 웃겼으면 전 처음에 남편이 저한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걸 보니 본인이 원해서 입은 눈치도 아니더라고요. 뭐야? 나 멀리서 자기 못 알아볼 뻔했잖아. 일단 들어가자. 어디든. 나 지금 너무 창피해. 너 얼굴 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나온 거야. 저희는 얼른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글쎄, 이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었더라고요. 남편의 전공 과목 중에는 유일하게 절대평가로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 그 과목만큼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점수가 매겨지는 셈이죠. 그 시험에서 남편이 B뿔을 받았고 단지 이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니가 광분을 하시더니 집에 있던 본인의 외출복을 모두 가위로 갈기갈기 찢었답니다. 앞으로는 외출이고 나발이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공부에 전념하라고 했다죠. 거기다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까지 퍼부었대요. 너 같은 놈은 정신 좀 차려야 된다면서요. 또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나 같은 새끼들은 오냐오냐 해주면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줄 안다고. 다음에도 이딴 성적 받아오면 그땐 옷 찢는 데서 안 끝내고 발가벗긴 채로 밖에 쫓아내겠대. 아, 참. 평생 내 욕먹고 살았는데도 이번엔 좀 충격이더라. 단순히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에서 충격인 게 아니라 날 전혀 독립적인 성인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나 심지어 카드까지 잘렸어.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나온 거고.
너무 미안하지만 오늘 데이트는 자기가 다 부담해줘야 돼. 지금 그게 문제야?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라도 드리러 가자. 어? 지금 이 난리통에 어떻게 인사를 가? 지금 가면 너한테 괜히 불똥 튀잖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간다고 해서 내가 너네 어머니한테 이쁨 받을까? 절대 그런 날은 없을걸.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드릴 말씀도 드려야겠고. 그렇게 저희는 갑작스럽게 연애 사실을 오픈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의 만남을 알리는 게 주 목적은 아니었지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면 이것부터 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뭐, 너네 둘이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지냈었다고? 심지어 사귄다고?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격해서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이왕 간 김에 제대로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벌벌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뵌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승민이 어머니 눈에는 아직 너무 애기 같겠지만 어엿한 성인이잖아요. 게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길도 점점 뚜렷하게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시는 게 여러모로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말 잘라서 미안한데 뭐 하나 물어도 되겠니? 아, 네, 말씀하세요. 너 어릴 땐 참 애가 밝고 예의 바르고 그렇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대바라지게 된 거니? 니네 집 망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래? 아, 엄마, 넌 조용히 해. 이것들이 지금 아주 너희 세상인 것 같지? 근 10년 만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연애를 허락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이미 하고 있어. 거리를 두고 지켜봐. 어따 대고 훈소질이야 훈소질은. 이래서 내가 너더러 그랬지. 못 사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단순히 돈이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아. 못 사는 애들은 못 배우면서 크는 거야. 이딴 식으로 말이야. 엄마. 남편은 잔뜩 흥분한 채로 저를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상처를 떠나서 너무 충격이 컸네요. 아무리 아들 성적에 미친 듯이 집착하신다지만 설마 남의 자식인 제 앞에서까지 저런 폭언을 대놓고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미안해. 무조건 못 가게 말렸어야 됐는데 나도 모르게 네가 얘기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가졌었나 봐. 너무 충격적이다. 우리 엄마가 자식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저딴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남편은 그날을 기점으로 엄마와의 관계를 정말 신중하게 되짚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느낀 거겠죠. 원래는 2주에 한 번씩은 꼭 본가에 가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2달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할 정도로 본가에 가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시간을 저랑 놀면서 보낸 건 아니고 고학년이 될수록 각자 공부에 더욱 집중하며 보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에게도 졸업 시즌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그쯤 사법고시를 코앞에 둔 상태가 되었네요. 그때 남편이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피력을 하더라고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요. 자신도 없고 흥미도 없어서
합격 가능성도 적을 것 같고, 이때가 사법고시 폐지 관련 이야기도 수면 위로 막 올라오던 때라 하루라도 빨리 세무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다는 내용을 심지어 빼곡하게 편지로 써서 어머니한테 전달했대요. 대면에서 말해봤자 욕만 날라올 게 뻔하니 남편도 나름대로 진심을 담아 전략을 짠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답장은 편지가 아닌 전화로 돌아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비 소식과 함께요. 아들, 갑자기 이런 소식 전해줘서 너무 미안한데 엄마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 뭐? 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네. 그렇다고 엄마한테 자주 와볼 필요 절대 없으니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알았지? 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엄마는 지금 이 상황에도 공부 얘기야? 엄마 건강이 먼저지. 치료는 할 수 있고. 자세한 건 너 이번 달 말에 집에 오면 그때 설명해 줄게. 이모랑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남편은 며칠을 힘들어하다가 집에 몇 번 다녀오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생각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엄마의 소원을 이뤄주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요. 저 역시 남편의 생각을 100% 존중해 주었고 그때부터는 안 그래도 적었던 만남의 횟수를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줄였던 것 같아요. 가끔씩 전화통화로 생사만 확인하는 정도로 남편을 공부에만 매진하게끔 했죠. 그 기간 동안 저는 여러 공채 공고에 맞추어 취업 준비를 했고요. 그러나 역시 의지와 흥미를 빼고 오로지 노력만으로 한 번에 성공하기에는 사법고시의 턱이 참 높았어요. 준비 기간도 물론 상대적으로 짧았고요. 결국 남편은 고시 1차에서 불합격의 쓴맛을 보아야 했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그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날 남편은 충격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껴야만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어머니가 아들 시험을 위해 암 환자인 척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 하필 그날 들통나게 되었거든요. 사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었대요. 단 한 번도 병원에 따라가 본 적도 없고 약을 본 적도 없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들은 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저 이모와 잘 다니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라고 둘러대셨다죠. 그런데 심지어 어머니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들키고 나서도 아들의 시험 말고는 안중에도 없었는지 이런 말을 했다네요. 너야말로 불효자 새끼야. 엄마의 목숨을 걸고 동기부여를 하게 해줬는데 이걸 1차부터 탈락해? 이게 말이나 되니? 동네 창피해서 이제 어쩌니? 그래, 이제 알겠네. 그놈의 연애가 문제야. 그 기집애랑 아직도 만나지? 당장 헤어져, 당장! 남편은 어머니의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집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대로 저를 만나러 왔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일주일이 넘도록 기숙사에서 나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잠만 잤다죠.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목숨까지 걸고 거짓말을 일삼은 엄마를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약 보름에 가까운 기간이 지나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의아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반응해달라고요.
제 손을 잡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어머니는 또 기함을 하며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제 무릎도 꿇게 하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세무사니 뭐니, 편입이니 뭐니, 그런 말 이제 다시는 안 할게. 마음도 싹 접고 제대로 다시 도전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란 소리만 하지 마. 제발요. 내가 1차, 2차, 3차까지 한 번에 합격하고 오면 나 엄마한테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결혼할게. 나 그거 허락받으러 온 거예요. 자신이 죽고 못 사는 변호사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줘버리니 어머니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생각에 잠기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어머니 입에서 알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다 알겠으니 무조건 합격만 해오라고 덧붙이면서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남편은 변호사 배지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자랑스럽게 알렸죠. 약속대로 1차부터 3차까지 한 번에 붙었다고요.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동네방네 현수막 올라가고 어머니는 거의 매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들 자랑하기에 바쁘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가 다망하신 어머니께서 생전 처음으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설마 이제 예비 며느리랍시고 따로 해줄 말씀이라도 있으신 건가 싶었어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글쎄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너 이번에 저 어디야?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다며? 아, 네. 이번에 들어간 건 아니고 작년부터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 뭐. 너도 나름대로 고생했겠네. 공부하는 남자친구 뒷바라지 하랴 일 배우랴. 여기 이거 받아.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준비한 거니까 거절은 말고. 이게 무슨... 설마 돈인가요? 얘 좀 봐. 그 표정은 뭐니? 역시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래, 눈치가 빠르니 내가 설명은 길게 안 해도 되겠네. 너 이제 내 아들이랑 급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인정하지? 이거 받고 깔끔하게 사라져줘. 나중에 더 더럽고 치사한 꼴 보기 싫으면. 와, 모든 것이 남편의 예상 그대로였구나 싶었습니다. 왠줄 아세요? 남편은 사실 사법고시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재도전을 할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그동안 남편은 EA라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왔고 그 시험에 단번에 합격했죠. 역시 좋아하는 걸 공부하면 속도와 효율부터 확 달라진다는 걸 남편 보면서 많이 배웠네요. 이 모든 계획의 출발선에서 남편이 그랬었어요. 우리 엄마는 아마 내가 합격하고 나서도 너 못 만나게 할 사람이야. 내가 알아. 자식 새끼한테 암까지 들먹여가면서 공부를 시킨다는 건 정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지. 언제까지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살아야겠어. 한 발 더 나가서 골탕 한번 제대로 먹여주려고. 전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하는 마음이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남편의 예상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니 저는 그때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한술 더 떠서 눈물까지 흘리는 척하며 어머니의 돈을 받고 사라져드렸죠. 아들 변호사 된 값에 장가보낼값까지 쳐주신 건지 아주 금액이 두둑하더군요. 무려 3천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어요.
남편과 제가 순순히 헤어진 줄로만 알고 있던 시모는 잔뜩 신이 난 채로 여기저기 신부감에 찾다가 딱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나 보더라고요. 집도 잘 살고 성격도 아주 참한 며느리감이 있다며 상견례 비슷한 자리를 잡았답니다. 당연히 남편은 고민도 없이 오케이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예상이 되시겠지만 당연히 그 자리 남편과 제가 당당하게 두 손 잡고 참석했습니다. 그걸 보는 어머니 눈빛이 정말 대박이었죠. 안 그래도 눈이 좀 부리부리하신 분인데 얼마나 놀라셨는지 눈이 튀어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직 더 놀랄 일이 많은데 어쩌면 좋나 싶었네요. 새 며느리 가족은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아 웅성거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깔깔 웃으며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니, 여기가 지금 어딘 줄 알고 당장 못 나가. 왜 이렇게 급하세요? 제가 못 올 때라도 왔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밥 먹는 게 뭐 어때서요? 제 뻔뻔한 태도에 시모는 크게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부인, 죄송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제가 이 친구를 먼저 좀 보내고 나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엄마, 왜 자꾸 며느리를 내보내려고 그래? 혹시 이걸 못 봐서 그래?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상언을 종결낼 만한 것들을 하나둘씩 꺼내들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저희 둘의 혼인신고서였죠. 맞습니다. 저희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로 그곳에 간 거였고 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거의 혼절할 기세로 그 종이를 쫙쫙 찢어버리더군요. 그때 새며느리 가족들은 이미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식당에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게 뭐야? 이 요망한 년이 결국 일을 치르는구나. 그 돈 받고 냉큼 도망갈 때를 내가 안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거 당장 무효시켜. 네가 변호사 와이프로 급이 되는 줄 아니? 응? 어머니의 말만 들으면 우리나라에도 아직 신분제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상처받기는커녕 깔깔 웃으며 주머니에 있던 배지 하나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죽고 못 사는 아들내미 변호사 배지 저도 있는데요. 이래도 저랑 이 사람이 급이 다른가요? 어때요? 말씀해 보세요. 제 주머니에서 변호사 배지가 하나 더 나오자 어머니는 잠깐 뻥진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 표정을 보고 남편까지 깔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직 이해가 안 돼. 이 배지 가짜야, 가짜. 그리고 있잖아, 내 것도 가짜야. 나 애초에 사법고시 친 적 없어. 어떡해? 동네방네 플랜카드 다 걸어놨는데. 이제 어떡할래? 나 호적에서 팔 거야? 너까지 거짓말이라고? 그럼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지금? 말해봐, 말해보라고 이 새끼야. 함부로 새끼새끼거리지 마. 부모 입에서 폭언의 폭행이 일상인데 자식 입에서도 폭언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 더 이상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당신한텐 그럴 자격 없으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엄마야말로 나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거야. 암에 걸렸네 만회하면서 2년이 넘도록 자식 새끼 마음 다 후벼파 놓고
그건 아니지, 진짜. 그래놓고 나한테 사과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없잖아. 애초에 엄마는 나한테 그랬으면 안 됐어. 사춘기도 안 온 애한테 온갖 자존감 떨어지는 폭언에 내 인생 자기가 다 정해둔 길로 구겨 넣으려고 하고. 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아들이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에 꽂혀 있는 것 같았죠. 더 이상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남편도 느꼈는지 남편은 이 말과 함께 다시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아들보다도 변호사 허울이 좋았으면 당신 스스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보지 그랬어. 참 한심하다, 한심해. 남은 평생도 그렇게 살아. 저에게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듣고 뭔가에 한 대 맞은 듯 멍하게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으로 남아있네요. 그 후 저희는 남편의 의견을 반영해 신랑 쪽 혼주석이 비어있는 채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는 미국에 와 있습니다. 이민을 한 건 아니고 취업 비자를 통해 장기간 머무를 예정이죠. 참고로 남편이 준비했던 EA 시험은 미국 세무사 시험이라 미국에서 인턴십을 해야 하거든요. 저 또한 외국계 기업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오기 수월했고요. 이곳에서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최근이 되어서야 비로소 끝난 것 같아요. 반년 안에 세상 빛을 볼 저희 아이는 의도치 않게 미국 출생이 되겠네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지만 이렇게 사연으로 한자 적어보니 좋은 부모라는 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길인지 다시 한번 와닿네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